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내분비내과 문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1형, 2형,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등을 비롯한 당뇨병과 인공췌장 클리닉 진료를 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내분비 질환들을 함께 진료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1형인지 또 2형인지 여부를 잘 모르고 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질환은 치료적인 접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혈액 속에 높아진 혈당을 여러 장기에 저장을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당뇨병을 바로 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슐린은 분비가 잘 되지만 체내에서 작동을 잘 하지 못해서 생기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주 기전인 것을 우리가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두 가지 질환을 완전히 나눠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스펙트럼 선상에서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 또 1형과 2형의 혼합된 형태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주된 기전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체에 있는 항체는 사실 외부의 해로운 물질과 싸우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내 몸에 있는 특정 부위를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즉 베타세포를 특징적으로 공격을 해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질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1형 당뇨병 환자와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에서 분석을 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만 1형 당뇨병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에 더해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음식, 약제 등의 그러한 유발 요인이 겹칠 때에 1형 당뇨병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나 또 자가 형체의 검출이 없이도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췌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분류상 1형 당뇨병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1형 당뇨병에 대해서 오해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형 당뇨병 하면 소아때에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때에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다른 연령대에도 고루 발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에서도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1형 당뇨병은 마르고 또 2형 당뇨병은 비만하다고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형 당뇨병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인슐린 분비능이 다소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마른 당뇨병인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으로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처음에 우리가 2형 당뇨병이었지만 나중에 1형 당뇨병이 겹쳐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펙트럼 선상에 두 가지 형태의 중간에 위치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처음 진단 시에 2형이었다라고 들었다고 해서 평생 2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또 다음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1형 당뇨병은 매우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서양에서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 10% 정도가 1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정확한 집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 보고에서는 5% 미만이라고도 하고도 있지만 아마도 집계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 1형 당뇨병의 발병이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치는 않은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인에서는 면역항암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늘어가는 췌장 절제술로 인한 부분도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형으로 처음에 진단이 되어도 나중에 1형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과거에는 진행이 한참 된 2형 당뇨병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환자분들 중에 1형으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다가 1형 당뇨병으로 처음에 진단되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경우는 주로는 케톤 산혈증이라는 병으로 처음에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우리가 혈당을 장기에 저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체 에너지원인 케톤이라는 물질을 인체는 생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이 산성화가 되어서 여러 장기들의 부전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을 일컫습니다. 주로 증상으로는 기력 저하, 오심구토,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 시에 진단이 됩니다.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검진과 같이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1형 당뇨병이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1형 당뇨병인 경우는 2형에 비해서는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기보다는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혈당이 안 좋아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2형 당뇨병을 원래 앓고 계신 그런 경우에 나중에 1형 당뇨병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좀 놓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인슐린 투약 없이는 혈당이 전혀 안 떨어지거나 또 인슐린을 조금만 맞아도 저혈당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생긴다면 1형 당뇨병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형 당뇨병의 진단은 주로 혈액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과 또 자가항체를 측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까지는 진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진 않지만 필요시에는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2형 당뇨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내 몸에서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먼저는 경구약을 통해서 이미 분비가 되어 있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잘 작동을 하도록 돕거나 혹은 인슐린 분비를 높여주는 그런 약물을 써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조절이 잘 되지가 않게 되면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인슐린 투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인슐린 다이어법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처음부터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투약을 초기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투약을 하지 않게 되면 혈당이 안 떨어질 뿐더러 또 케톤 산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경구약은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조적인 수단 정도이고 반드시 인슐린 다이어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투약을 하실 때에는 평상시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지속성 인슐린을 보통 하루에 한 번 투약을 해주게 되고요. 이때 이 지속성 인슐린은 주로 평상시 혈당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게 아침에 공복 혈당이기 때문에 이 아침 공복 혈당을 보면서 용량 조절을 하시게 됩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식후에 빠르게 오르는 그런 혈당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속효성 인슐린을 매 식전에 투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속효성 인슐린은 식전에 꼭 투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피하에 주사가 된 인슐린이 흡수돼서 작동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하기 몇 분 전에 그럼 투약을 할지에 대해서는 인슐린 제형이나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양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포함된 영양분의 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속효성 인슐린은 매번 동일한 용량으로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에 따라서 용량을 세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투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인슐린 1단위가 조절해낼 수 있는 그 탄수화물의 그램 수를 파악을 해서 용량을 결정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양을 계산을 해야 하는 것도, 또 여러 번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것도, 또 인슐린 용량을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익히는 것이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형당뇨병은 발병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인슐린 투약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자가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잘 모르는 일형당뇨병의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나중에 인슐린 분비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환자의 가족에게서 일형당뇨병이 발병되기 전에 사용을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발병을 늦추는 그런 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한 수준이고, 이미 일형당뇨병이 발병을 해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 경우는 그거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췌장 이식 혹은 쇄도 이식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을 회복을 시키는 치료도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여췌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 면역 억제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활발하게 시행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인슐린 투약은 해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을 해서 투약해주는 자동화 펌프인 인공췌장도 발전이 되어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식사 인슐린까지는 자동적으로 조절은 안 되고, 기초 인슐린까지는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형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분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혈당 때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있는데, 이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돼서 저혈당에도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높다고 단순히 인슐린 용량만을 높이게 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다회 투약을 할 때에는 혈당을 잘 모니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손끝 체열 방식으로는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자주 시행이 어려운 점도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자주 시행한다고 해도 모든 시간대의 혈당을 모니터할 수는 없어서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약 500원 정도 크기의 기계를 복부나 팔에다가 붙여두면 피하에 있는 혈당을 1분에서 5분 정도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그걸 내 스마트폰으로 그래프로 혈당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혈당 그리고 저혈당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인슐린 용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인슐린 치료 시에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 다회 투약을 하는 환자들에서 이 연속혈당 측정의 효과에 대한 임상 근거들도 지금은 매우 많아서 현재는 일형당뇨병에서는 표준 치료로 여겨지고 있고, 또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인슐린 펌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 다회 투약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주로는 일형당뇨병에서 사용이 되겠고, 또 일부 이형당뇨병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입 세트에다가 인슐린을 채워두고 또 버튼을 통해서 인슐린 용량을 결정을 해서 투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제 4회 이상 투약을 해야 되는 인슐린 다회요법의 주사 노출 횟수를 3, 4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시간대별로도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큰 장점으로는 우리가 인슐린 투약 용량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펌프에 내장되어 있는 볼루스 계산기라는 것을 통해서
탄수화물 양과 또 현재 혈당만을 입력하면 알아서 식사 용량을 계산해서 투입해 준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 없이 단순히 그냥 인슐린 펌프만을 사용을 한 경우는 인슐린 다회 주사 대비 일형 당뇨병에서 뚜렷하게 혈당 조절에 이점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아직까지의 대체적인 임상 연구 결과여서 우리가 사용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인슐린 다요법을 할지 인슐린 펌프를 쓸지 결정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혈당 문제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께는 인슐린 펌프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췌장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인공췌장은 연속 혈당 측정과 또 인슐린 펌프를 알고리즘으로 연동을 한 것인데 이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인슐린 다회요법을 사용하는 것 대비 현저하게 이 인공췌장이 혈당 개선 효과가 있다는 임상 근거들이 많이 있고 또 저혈당 개선 효과가 입증이 많이 되어 있어서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형 당뇨병에서 should be offered, 즉 꼭 권장을 해야 한다라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췌장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일형 당뇨병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인슐린 펌프가 사용이 약 일형 당뇨병에서 6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 내외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 때문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함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최근 여러 가지 기구들이 빠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환자분들께는 정보와 경험의 부족으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상 근거들과 가이드라인들은 굉장히 빨리 바뀌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시작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인공췌장 클리닉을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또 인공췌장에 대한 심층 진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입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